장자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추셨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말이 올라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텨내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처리해야 할 이메일, 끝내야 할 보고서, 맞춰야 할 마감 기한, 달래야 할 상사, 신경 써야 할 가족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공허합니다.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것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취업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그 더 나은 삶이 언제 시작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은 준비 기간이고 지금은 과도기이고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라는 그 시간이 어느새 30년이 되고 40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중국의 한 사상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 본명은 장주.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철학자로 꼽힙니다. 제자백가의 시대,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인간을 어떻게 교화할까를 고민하던 시절에 장자 혼자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황당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그냥 놀라고? 그게 삶의 답이야?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장자가 말한 잘 논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근본적인 통찰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풀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고 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이 맞는지 헷갈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400년 전에 한 자유로운 영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이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직장인의 상당수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을 경험했거나 지금 겪고 있다고 응답합니다.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 중 하나인데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하고, 왜 일하고, 왜 돈을 버는 걸까요? 표면적인 답은 분명합니다.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일하느라 쓸 시간이 없고, 쓸 시간이 없으니 더 많이 버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되는 이 기묘한 순환. 이것을 학자들은 쾌락의 쳇바퀴 기어다닉 트레드밀라고 부릅니다. 달리고 또 달리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인 쳇바퀴.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해가 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 기억.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재밌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뀐 걸까요? 중학교가 되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이 오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수능이라는 관문이 세워지고 대학에 가면서 취업 걱정이 시작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과 연봉이 목표가 되고 결혼을 하면서 집값과
육아비가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꺼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장자는 말합니다. 하루를 잘 살아야 하고, 한 달을 잘 살아야 하고, 1년을 잘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나요?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인데요. 맞습니다. 그 현실적인 걱정들을 무시하는 것이 장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장자는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달리는 것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 즉 돈과 명예와 성공.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장자의 눈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장에 10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아마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장기 추적한 연구에서 당첨 직후의 행복감은 분명히 급상승하지만 약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행복도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10억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100억을 원하게 됩니다. 100억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1000억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0억을 가진 사람은 옆에 1조를 가진 사람을 보며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장자는 이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는 자기 몸을 괴롭혀 가며 부지런히 재산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쓰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 육신을 위한 가짜 즐거움일 뿐입니다. 가짜 즐거움. 이 표현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가짜 즐거움. 우리가 돈을 추구할 때 느끼는 흥분과 설렘은 사실 돈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충족되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부족감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장자는 부자가 되고 나서 생기는 역설적인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쌓고 죽도록 노력해서 이루었는데 결국 삶이 실패했다고 느껴서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경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원래 돈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까?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수단,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이루었지만 항상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도둑이 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고 집에는 갖가지 보안 시설을 하고 밖에 혼자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쌓아온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속박을 만들어내는 상황. 유튜브를 보면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수십억 자산가들의 이야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부유해지면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명언이 되고 행동들은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묻습니다. 그 부자가 되고 나서 당신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 계획 없이 배낭 하나 메고 제주도에 떠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어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극장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낼 수 있습니까? 자산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장자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나 재물에 얽매여 사는 삶은 안타까운 삶이다. 안타깝다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장자는 부자를 비난하거나 가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얽매이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삶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명예는 어떨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화적으로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원시시대의 부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곧 추방을 의미했고 추방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의 시선을 극도로 민감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이 지나치게 과잉 자극되고 있다는 겁니다. SNS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노출에 대한 반응, 즉 좋아요, 댓글, 팔로워 수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먹을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슬플 때도 그것을 어떻게 올릴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 자신의 실제 경험보다 그 경험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장자는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인의 평가에 집착한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 정말 무겁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여서 하는 건지, 내가 이 옷이 좋아서 입는 건지, 남들이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입는 건지,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만나는 건지, 남들에게 내 파트너를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명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 사회적 지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원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를 잃으면 극도의 우울감과 정체성,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직함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장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이 곧 부장이 된 것입니다. 그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명예에 대한 집착의 위험입니다. 명성은 서로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지혜는 다툼의 연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흉기이므로 지나치게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명성이 흉기라는 말, 처음에는 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식을 과시하다가 정작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잃게 됩니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숨기다가 정작 그 실패에서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다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장자는 이것을 자연스럽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꾸미고 포장하고 가리고 연기하는 삶. 그것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과 명예를 넘어서
우리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집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신념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으십니까? 항상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자신의 방식이 맞고 다른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꼰대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고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특정 가치관에 집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숭고하고 멋있어 보이는 가치관이라고 해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모두 적대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다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렌즈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신념의 테두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틀렸다고, 나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짓게 됩니다. 직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예절은 이렇게 해야 한다. 회의할 때 말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몰아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옳고 그름은 상대적입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게 회사 회장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판단 기준의 상대성입니다.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역사를 봐도 전쟁으로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명분에 신봉했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들은 대부분 강력한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는 신념, 우리 종교가 유일한 진리라는 신념, 우리 이념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신념.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남을 평가하고 잣대를 대는 것은 진정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편향된 부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 착함, 성실함, 믿음. 이러한 좋은 개념들조차도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의롭다, 성실하다고 하는 행동들은 나만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그저 자기 합리화가 되고 변질된 욕망이 될 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건가? 아무 가치관도 가지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장자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부, 명예, 의로움, 착함, 가치, 사회통념상 좋다고 말하는 개념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이 여기에 집착하고 이것을 잣대로 남을 재단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착할수록, 속박될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에서 멀어지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무법자의 자유, 책임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면의 집착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순간 삶은 뒤틀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장자가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장자는 자유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활쏘기 이야기입니다. 내기 활쏘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기.
상품은 작은 과자 한 봉지입니다. 활을 들고 관역을 겨냥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슉 당깁니다. 쑥 관역 한가운데에 꽂힙니다. 두 번째 내기. 이번 상품은 꽤 값나가는 도자기입니다. 활을 들고 관역을 겨냥합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갑니다. 저 도자기 갖고 싶은데 활이 조금 떨립니다. 화살이 살짝 빗나갑니다. 세 번째 내기. 이번 상품은 순금 덩어리입니다. 활을 들고 관역을 겨냥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꼭 맞춰야 하는데 꼭 맞춰야 하는데 화살은 관역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활 쏘는 실력은 같습니다. 관역도 같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상품의 크기, 즉 욕심의 크기입니다. 장자는 이 비유를 통해 핵심을 찌릅니다. 활 쏘는 행동의 본질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품이 걸리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본질을 잊게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면 더 잘 움직이게 되고 삶이 뜻대로 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무욕으로 일하면 성과가 더 좋게 나오는 건가? 반은 맞고 반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로우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개념인데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때, 음악가가 최고의 연주를 할 때, 예술가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 때 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공연이 성공해야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음악 속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 이 그림이 팔려야 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붓질 하나하나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바로 그때 가장 뛰어난 결과물이 나옵니다. 역설적이게도 결과를 잊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활 쏘기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일을 잘하는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집착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쓸수록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잘 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장자는 이 모든 것이 같은 원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집착이 본질을 방해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장자가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잊으라고요? 장자는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나를 없애는 일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를 없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나라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관찰자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이것이 내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끊임없는 판단과 비교와 평가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꽃이 피어 있고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흐르고 있냐 하면 아, 이 공원 예쁘네. 그런데 저기 저 커플은 왜 저렇게 다정하지? 나는 왜 혼자 왔지? 아, 맞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 그나저나 내일 보고서는 어떻게 마무리하지? 공원에 있지만 실제로는 공원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공원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나를 없앤다는 것은 이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는 나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감각들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꽃향기를 그냥 맡는 것.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그냥 느끼는 것. 새소리를 그냥 듣는 것.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장자는 이를 위해 자연스러운 본연의 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꾸밈 없는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길 때 나 자신조차 잊을 수 있다고. 이것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mindfulness, 즉 명상의 핵심과 매우 유사합니다. 명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 들숨과 날숨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 이렇게 되면 수백 가지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감정이 평온해지고 삶의 번뇌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잊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온갖 생각과 집착에서 자유롭고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그 상태에는 어떤 개념이나 고정관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 그 무엇으로부터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저 좋은 것이고 행복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삶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저 온전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 행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것은 그 완벽한 경지에 영구적으로 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의 방식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철학적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몽테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16세기 프랑스, 유럽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던 시절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흑사병은 여전히 유럽의 마을들을 하나씩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 미셸 티 만트에이 아이지에니. 그는 30살이 되던 해에 평생의 친구를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그가 시장으로 임명된 보르도에서는 흑사병으로 시민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몽테뉴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수상록을 썼고 그 통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존재다. 이 말이 처음에는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비관적 맥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건 다 끝나고 나는 어차피 죽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끝이 납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도 분명 내가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잠시 접어두고 잠 못 자면서 힘들게 키웠던 자식들도 어느새 훌쩍 커서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끝이 옵니다. 죽음은 인생의 결론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죽음 아래에서 평등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우리는 그 자연의 미세한 조각 중 하나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고 직장인이든 의사든 누구든 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라는 수억 년 단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인간의 수명 100년은 지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불행한 일들은 그저 먼지가 날리는 정도의 일입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인생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들은 것, 친구와 사소하게 다툰 것, SNS에서 내 게시물이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이웃이 나보다 좋은 차를 산 것. 이것들이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몽테뉴는 말합니다.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 때 우리는 삶의 진짜 무게와 의미도 함께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삶이 진짜로 보입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기억들. 그것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호주의 한 여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영국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간호했습니다. 노인들은 죽기 직전에 평생 사는 동안 후회되는 일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후회되는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넷째,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다섯째, 행복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남들에게 맞춰서 나의 행복을 판단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었다. 더 큰 집에서 살았어야 했었다와 같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죽는 순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일 수 있다는 것. 몽테뉴는 이 통찰을 바탕으로 좋은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하는 좋은 삶의 모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몽테뉴가 제시하는 좋은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만 춘다. 잠을 잘 때는 그냥 잠만 잔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걷어내고 다시 산책에 집중한다. 휴식을 취할 때는 온전히 휴식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지 않나? 이게 무슨 대단한 삶의 지혜야?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춤을 추면서 춤만 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춤을 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잘 추고 있는지,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거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거나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산책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면서 또 동시에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휴식을 취할 때 온전히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쉬면서도 이렇게 쉬어도 되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저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겠지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몽테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할 때 그것에만 온전히 있으라는 것.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작품은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일상생활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통치하고 부를 축적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들은 단지 사소한 찌꺼기일 뿐이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출세하고 돈 벌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찌꺼기라고? 하지만 몽테뉴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다릅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삶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몽테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서 현재의 즐거움을 망친다. 미래에 대해 근심하는 영혼은 불행하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면의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만족하다가 결국 불행해집니다. 몽테뉴가 강조하는 것은 일상의 행복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진다고? 몽테뉴는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워커홀릭인 대표에게 일주일 동안 일하지 말고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대표에게는 고문이 됩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에게 상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권하는 회식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시간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는 것, 이것이 의미 부여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 한 잔의 향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의 대화, 지금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이 햇살, 지금 내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로 느끼고 진짜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장자와 몽테뉴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장자의 가장 유명한 우화 중 하나인 호전몽 이야기입니다. 나비의 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밤 장자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였습니다.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 꽃에서 꽃으로 자유롭게 기쁘게. 자신은 나비인 줄 알고 완전히 나비로 살았습니다. 장주라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은 다시 장주였습니다. 그 순간 장자는 묻습니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가? 이 이야기가 그냥 기묘한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우화 안에는 정말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현실의 상대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분명한 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이 상태, 이 몸, 이 이름, 이 역할들. 그것이 진짜 나라고.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게 정말 유일한 현실인가요? 꿈속의 나비는 그 순간 자신이 나비인 것이 완전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통찰은 정체성의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격이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그 정체성도 하나의 꿈 같은 것입니다. 장주였던 것도, 나비였던 것도 모두 하나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완전히 고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통찰은 삶과 죽음의 연속성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꿈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자가 아침이 되어 울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슬피 울던 자가 아침에는 즐거이 사냥을 나가기도 합니다. 막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깨어난 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깨어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삶이 꿈인 줄 모르듯이 어쩌면 죽음도 하나의 깨어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 너무 치열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꿈속에서 울고 웃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장자는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꿈 같은 것일 수 있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아는 체를 하여 임금이니 목동이니 구분하지만 편협한 일이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사람은 대단하고 저 사람은 보잘것없고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하찮다고 판단하고 분류하는 모든 것들이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꿈속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꿈 같은 이 삶이기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좋은 꿈을 꾸고 즐거운 꿈을 꾸고 의미 있는 꿈을 꾸는 것처럼. 그리고 장자는 이것을 만물의 조화라고 부릅니다. 나비와 장주, 꿈과 현실,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살다 죽으면 된다. 이것이 호전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자연스러움. 이것을 장자는 어디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 그 자체에서입니다. 장자의 친구 해자가 어느 날 장자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개똥나무라 부릅니다. 큰 줄기에는 혹이 많이 붙어 있어서 목줄을 칠 수가 없고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서 자를 댈 수도 없어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할 것이요. 장자에게 쏘아붙이는 이 말은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논리입니다. 쓸모 있어야 한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논리로 보면 그 개똥나무는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별로고 가구도 안 되고.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홀로 살쾡이와 족제비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튀어나올 먹이를 노리지만 동쪽 서쪽으로 뛰어다니며 높고 낮음을 꺼리지 않다가 더 지나 그물에 걸려 죽고 맙니다. 지금 그 큰 나무를 가지고 쓸 데가 없다고 근심하고 있는데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광막한 들에다 그것을 심어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에서 낮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도끼에 일찍 지키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쓸 데가 없다고 하여 어찌 마음에 괴로움이 된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장자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쓸모 있는 것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곱게 자란 나무는 먼저 베어집니다. 물맛이 좋은 우물은 먼저 마릅니다. 쓸모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살쾡이와 족제비는 날쌔고 영리해서 먹이를 잘 잡습니다.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덫에 걸립니다. 개똥나무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쓸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처리하고, 더 큰 성과를 내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그 능력과 역할에 종속되어 갑니다. 잘 나가는 직장인은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하고 핵심 인재는 절대 빠질 수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은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능력이 있을수록 그 능력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역설. 장자는 이것을 이미 2400년 전에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아래에서 낮잠을 자는 삶.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자유의 한 모습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그냥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살찐 여우나 털이 아름다운 표범이 숲속에 깃들고 바위굴에 엎드려 있습니다. 밤이면 나다니고 낮이면 숨는 것은 경계입니다.
비록 굶주리고 목마름이 공허하더라도 멀리 사람의 마을을 떠나 광야 위에서 먹이를 찾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물과 덫의 환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 아름다운 가죽이 재앙입니다. 여우의 아름다운 가죽, 표범의 멋진 무늬. 그것이 그들을 사냥꾼의 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가치.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압박과 요구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말은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능력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력을 잃는 순간 자신의 존재의 이유도 잃습니다. 하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개똥나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더 깊은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장자와 몽테뉴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잘 놀다 갈 수 있는가? 몽테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가족, 친구 관계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들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 나를 올가매는 속박과 당연했던 관계에서 잠시라도 떨어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제안합니다. 가능하면 1년 중 며칠을 계획하여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게 어렵다면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 타인과의 만남과 여행의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나 자신과의 약속도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에서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상시에는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인 안내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만 진짜로 좋은 부모, 좋은 파트너,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나로 남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둘 다 텅 빕니다. 몽테뉴는 또 말합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은 거두고 모든 관심과 생각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쏟아부어야 한다. 삶에서 판단과 평가를 내릴 때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매일 매 순간 타인을 향해 있는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느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고민해야 한다. 나의 기쁨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기쁨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좌지우지되게 맡긴다면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고 의도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밖에 없다.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 심리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자기 결정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첫째, 자율성.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둘째, 유능감.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셋째, 관계성.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주목할 것은 첫째입니다. 자율성.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남의 시선이 아닌 내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율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원해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심으로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유지해야 해서입니까?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나 자신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몽테뉴는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혼자만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만 혼자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혼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는 나의 모든 영혼과 생각은 회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해야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통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분리되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다운 삶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스스로의 동반자입니다. 스스로의 동반자가 나를 아끼고 나에게 애정을 쏟고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한 명은 절대적으로 내 편인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느끼십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나의 편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 그것이 자유의 토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장자가 말하는 잘 논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는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드는지,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편협하게 만드는지, 활 속의 비유를 통해 집착이 어떻게 본질을 방해하는지, 호전몽을 통해 삶과 죽음, 현실과 꿈의 경계가 얼마나 유연한지, 쓸모없음의 쓸모를 통해 존재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그리고 몽테뉴를 통해 죽음을 직시할 때 삶이 얼마나 선명해지는지를,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잘 논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가족과 함께 할 때는 그 시간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 혼자 있을 때는 그 고요함을 완전히 누리는 것. 쉬고 싶을 때는 죄책감 없이 완전히 쉬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어떤 외부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잘 논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장자는 조건부 행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승진하면 기뻐질 거야.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집을 사면 안심될 거야. 이런 조건부 행복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다음 조건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도 또 다른 조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이 충족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린다면 작은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말고 그 향기를 깊이 맡아 보십시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을 느껴 보십시오. 첫 모금이 혀에 닿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완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자유의 시작은 거창한 철학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죽기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았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잘 놀다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온전히 나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위대한 돈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위대한 이론은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위대한 어짐은 무너질 듯하고 위대한 청렴은 겸손하지 않은 듯하며 위대한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가 밝게 드러난다면 도가 아닌 것이고 말이 이론적이라면 불충분한 것이며 언제나 어질다면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 속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짐은 착하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행복하다고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 아직 내 안에 충분히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에서 가을 짐승의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태산을 작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산 것은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팽조 800년을 산 전설적 인물을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것이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음, 오래된과 짧음, 좋고 나쁨. 이 모든 것들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대적으로 큰 것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 연결의 일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느낍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판단과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과 우주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이 판단에서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일에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준들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기준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을 부어도 차는 일이 없고 퍼내도 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원은 알 수가 없으니 이러한 경지를 바로 빛을 감추는 보왕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지가 장자가 말하는 자유의 최종 상태입니다. 채워도 넘치지 않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내면의 원천. 외부의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것이 빛을 감추는 빛, 즉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경지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집착과 욕망과 두려움의 먼지들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것은 그 먼지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잘 노는 것입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가면서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인생을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2400년 전의 장자 이야기를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자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중독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가치 없다는 생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쉬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강박. 장자의 개똥나무 이야기가 여기에 답을 줍니다. 가끔은 그냥 개똥나무가 되어도 됩니다. 별 쓸모 없어 보이는 시간들,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을 회복시키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휴식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두 번째, 비교해서 해방되기. SNS를 보다 보면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여행지,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 성공한 커리어. 그에 비해 내 삶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옳고 좋다고 인식되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가치라고. 내가 의롭다, 성실하다고 하는 행동들은 나만의 기준일 뿐이라고. 남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이는 것도, 내 삶이 더 부족해 보이는 것도 모두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 남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비교에서 해방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오늘에 집중하기. 우리는 항상 어딘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미래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현존 프레전스입니다. 그리고 이 현존이 장자가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리듬 찾기.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는 취업해야 하고, 몇 살까지는 결혼해야 하고, 몇 살까지는 집을 사야 하고.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아침 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버섯은 버섯의 시간을 삽니다. 큰 나무는 500년을 한 봄으로 삼습니다. 그 나무에게 빨리 자라라고 재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사회의 타임라인이 아닌 나 자신의 타임라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다섯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기. 활 쏘기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상품에 집착하면 화살이 빗나갑니다.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 화살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것. 목적지는 어차피 언젠가는 도착하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충분히 사는 것이 잘 노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다운 삶을 선택하기. 죽기 직전에 노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인정하는 라이프 스타일,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선택. 이것들을 위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포기한 것들. 장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아직 자신에게 충분히 솔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답이 나다운 삶의 힌트입니다. 일곱 번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기. 장자는 말합니다. 집착과 나를 좀먹는 가치관들을 훌훌 벗어버리자. 한 번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어떤 것에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오늘 하루는 돈과 관계없는 즐거운 일 하나를 해보는 것.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쓴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오늘 하루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해방감들이 쌓여서 더 큰 자유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무게, 직장에서 지위에 대한 무게,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에 대한 무게, 자식으로서 기대감에 대한 무게. 한없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말합니다. 인생 별거 없다. 이 말이 무례하거나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면 다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너무 힘든 직장 생활도, 지금 너무 어려운 인간관계도, 지금 너무 버거운 재정 상황도 10년 후에 돌아보면 어쩌면 그때 그런 일도 있었네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변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장자와 몽테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인생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수억 년의 자연의 역사 속에서 보면 먼지 하나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관적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주는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우주적 의미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느끼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장자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발버 둥치면서도 그가 이루어 놓은 공은 하나도 없고 그 많은 일에 지쳤으면서도 그 일의 귀결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가엾지 않겠는가. 그 육체의 노화를 따라 그의 마음도 함께 노화한다면 어찌 큰 슬픔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정말 무겁게 와닿습니다. 몸은 늙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그 노화를 따라가는 것, 즉 삶에 대한 경이로움, 호기심, 기쁨이 함께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히지 마라. 집착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경이로움을 잃지 마라. 이것이 잘 논다는 것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다가 파도가 와서 무너뜨려도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쌓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쌓다가 무너지면 그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영원히 매이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되 너무 무겁지 않게. 세상에서 덕이나 지혜를 내세우지 마라. 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덕이 있어도 없는 척, 지혜가 있어도 모르는 척. 이것이 처세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덕과 지혜는 드러낼 필요 없이 그냥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삶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증명할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장자의 자유가 개인주의 혹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자도 몽테뉴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에서 오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두려움에서 맺는 관계. 두 번째는 자유에서 오는 관계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혼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당신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충만함에서 맺는 관계. 어느 쪽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것 같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집착에서 오는 관계는 서로를 옥죄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유에서 오는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선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장자는 천성이 각박한 권력자와 어울리는 법에 대해 이런 지혜를 줍니다. 태도는 유순해야 하며 마음은 온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유순하면서도 남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온화하면서도 남에게 이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 같다면 그와 더불어 아이같이 되십시오. 상대방이 분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와 더불어 분수 없게 행동하십시오. 상대방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와 더불어 종잡을 수 없게 행동하십시오.
여기에 통달하게 되면 탈 없는 경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소통하되 자신의 중심은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관계에서의 자유입니다. 상대방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남도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고요하면 주변도 고요해집니다. 또한 충신은 임금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장자의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아첨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신뢰할 때 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관계의 출발점도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남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워라벨 워크 마이너스 라이프 밸런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자의 관점에서 이 개념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벨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과 삶을 분리합니다. 일은 괴롭지만 필요한 것, 삶은 일이 끝난 후에 즐기는 것. 이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일과 삶이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 자체가 삶의 일부이고 일 자체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활쏘기의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을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완전히 몰입할 때 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잘하려는 끝없는 탐구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은 괴롭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은 표현이고 탐구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그 일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에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할 때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객을 상대할 때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의미를 찾느냐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것은 훈련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어떤 일에서도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일과 삶이 통합된 하나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잘 노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놀고 쉴 때도 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는 것. 천지가 만물을 양육함에 평등하다 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잘난 체를 해서도 안 되고 남보다 낮은 데 있다고 해서 못난 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고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청소부도 의사도 대통령도 농부도 모두 이 세상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이고 모두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어떤 일도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있을 때 어떤 일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장자와 몽테뉴 모두 이 두려움들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장자는 말합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동안 사는 자는 오래 사는 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침 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하고 굼벵이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침 버섯은 아침 버섯으로서 완전합니다. 굼벵이는 굼벵이로서 완전합니다. 그들이 큰 나무나 오래 사는 동물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큰 나무가 되려는 굼벵이가 없듯이 우리도 우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에서 오는 실패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이 조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명성을 좇는 자는 선비가 아닙니다. 명성을 얻으려다 자신을 잃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하지만 명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신으로 산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죽음으로 한 발씩 다가가게 됩니다.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이며 인생의 끝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것이 삶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대화, 이 경험은 우주 역사상 딱 한 번만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장자의 호전몽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장주가 나비인지 나비가 장주인지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살다 죽으면 됩니다. 사람이란 형체를 받고 태어났으면 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것이 다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장자의 말처럼 삶을 사는 동안은 충분히 온전히 자유롭게 살다가 그리고 그 삶이 다했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의 완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최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작아집니다. 실패가 두려우신가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거절이 두려우신가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창피가 두려우신가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것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관점은 매우 해방적입니다. 죽음이라는 최고의 두려움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것들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대담하게 살 수 있고 더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몽테뉴가 말하는 죽음을 직시하는 삶의 역설적인 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다가왔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위대한 도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다. 위대한 도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위대한 이론은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 영상 전체에 대한 메타 주석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장자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은 말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지도일 뿐입니다. 지도가 아무리 정밀해도 지도 자체가 여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자가 이 모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아는 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장자 자신도 완전한 답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함께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불어 함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인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가장 겸손하고 가장 깊은 말입니다. 나도 여전히 이 삶이라는 꿈 속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꿈을 가능하면 좋은 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온전히 충분히 즐기는 것. 그것이 잘 노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허유라는 사람이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를 넘겨받으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뱁새는 깊은 숲속에 둥우리를 친다 해도 한낱 나뭇가지 하나를 사용할 따름이며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를 채우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가 쉬십시오 임금님. 저는 천하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뱁새가 필요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 두더지가 필요한 것은 배를 채울 물.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집착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천하를 가진다고 해도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옵니다. 이 지혜의 지혜로움은 그것이 얼마나 단순한지에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 자신으로 온전히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400년 전 중국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16세기 프랑스의 몽테뉴를 거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이 말을 이 영상에 처음에 들었을 때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논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건 부와 명예 등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일에 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사상, 생각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욕망이나 집착 때문에 우리는 돈, 명예, 인정, 타인의 평가에 쉽게 집착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즐겁게 삶의 많은 순간에 더 잘 놀게 되고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잘 놀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자유로움과 즐거움으로 가득했기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는 날. 이것이 장자가 그리는 삶의 완결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냥 홀가분하게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으로. 그 날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잘 놀았다. 충분히.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저녁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 폰을 내려놓고 그냥 함께 있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출근길에 이어폰을 꽂지 않고 그냥 주변의 소리들을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하루를 보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했던 그 한 가지를 시작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선택들의 축적에서 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장자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자에게 나 또한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나는 착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충분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내면의 고요함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질게 살면서도 스스로 어질다는 마음을 버리면 어디 간들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어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어짐. 자유롭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도달해야 하는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당신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으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으십니까? 무엇을 시작하면 조금 더 나 자신에 가까워질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들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담고 사십시오. 그것이 이미 잘 노는 삶의 시작입니다. 장자가 말한 대로 집착과 나를 좀먹는 가치관들을 훌훌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생을 잘 놀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이 모여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만들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잘 놀아가십시오.